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랄프입니다. 혹시 랄프 씨는 중국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고등학교 수학여행으로 베이징을 한번 가봤는데요. 그때 되게 재밌게 놀고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아는 한 중국 관광지가 있는데요. 원난성 쿵민시입니다. 사계절 온난한 기후에 기암괴석돌로 숲이 이루어진 특이한 자연 환경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오늘 야간 매점에서는 쿵민시 남문촌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쿵민시 남문촌에 거주하는 이한용이라는 12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의 농사를 열심히 돕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2007년 5월 1일, 소년은 그날도 밭일을 돕기 위해 아버지를 따라 나갔습니다. 일을 마친 부자는 함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년은 밭에 외투를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소년은 일하던 밭으로 혼자 되돌아갔고 아버지는 집에 먼저 도착하여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늦도록 소년은 돌아오지 않았고 아버지는 경찰서를 찾아 실종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실종된 지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며 부모를 돌려보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직접 아들의 행방을 찾아 나선 부모는 목격담을 듣게 됩니다. 마을 한 할머니가 아들이 옥수수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소년의 실종을 단순 가출로 처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2살 이한용의 실종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이한용이 실종되고 4년이 지난 2011년 1월 27일 15살 남학생 시혜주는 친구와 함께 집에서 약 5km 떨어진 학교로 성적표를 받으러 갔는데요. 두 사람은 성적표를 받고 교문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시혜주는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을을 뒤졌지만 학생을 찾지 못했습니다. 실종 이틀 후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가족들은 아들을 찾기 위해 1년 동안 전 재산을 털어 아들을 찾아다녔지만 안타깝게도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혜준이 실종되고 8개월이 지난 2011년 9월 30일 이번에 17세 남학생 첸타오가 친구와 놀러 나갔다가 실종됩니다. 이상한 점은 분명 어머니가 저녁 9시에 아들이 집으로 오는 것을 봤다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30분 후 어머니가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아들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걸려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11시경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의 휴대폰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사라졌습니다. 소년들의 의문의 실종은 계속됐습니다. 약 3개월이 지난 2012년 2월 19일 오전 9시 16세 남학생 차이웨이가 공중화장실로 향한 뒤 실종됩니다. 친구들은 화장실에 갔다 온다던 차이웨이가 2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그를 찾으러 화장실로 갔지만 소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간격으로 한 지역에서 4명의 남학생들이 실종되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지만 경찰은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무관심 속에 시간은 흘러만 갔고 2개월 뒤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19세 대학생 한야오는 졸업을 앞두고 엔지니어링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4월 25일 사건 당일 그는 실종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던 남문촌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그는 현장 소장의 지시를 받고 20분 거리에 있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류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떠난 그 길에서 한야오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들이 사라지자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하고 친척, 지인들과 함께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실종 한 달 후 부모님은 아들의 신분증이 주변 PC방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신분증을 사용한 사람은 아들의 친구이며 아들이 실종되기 전 맡긴 걸로 확인되면서 중요한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분노합니다. 일반인인 자신들도 노력하면 찾을 수 있는 정보조차 수사하지 않은 경찰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경찰을 믿지 못했고 직접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알게 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종자가 아들뿐만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쿤밍시에서만 무려 80명이 실종되었고 8년 동안 남문촌 일대에서만 남성 17명이 실종됐는데 실종자 대부분이 12살에서 22살의 젊은 남성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8년 동안 17명이나 실종됐는데 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냐며 경찰에 항의했습니다. 가족들의 노력으로 이 사실이 지역 방송국과 언론들에게 알려졌고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제서야 원낭성 고위 간부들은 그동안 사건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공안과 담당 경찰들을 모두 파면시키고 새로운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합니다. 새로 구성된 수사팀은 남문촌에 사는 한 남성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56세 남성 장육밍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살인 전과가 있었고 절친한 친구를 살해하려다가 미수로 그쳐 처벌을 받은 전적도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장육밍을 특정한 건 단지 그의 살인 전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종 사건 대부분이 장육밍의 집 700m 이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점을 주목한 수사팀은 수색영장을 받고 그의 집을 급습합니다.
집 내부를 수색한 형사들은 커다란 플라스틱 통 5개를 발견합니다. 내용물을 확인하자 그 안에는 너무도 끔찍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통 안에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내장과 근육, 절단된 팔과 다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는 6개의 큰 마대자루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실종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옷과 휴대전화, 신분증 같은 유류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더욱 끔찍한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벽에 문신을 한 사람의 피부가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고 소금에 절여진 사람의 대퇴부 여러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엽기적인 것은 당금주 한 병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는 사람의 눈 40여 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장윤민이 최소 20명은 살해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경찰은 장윤민 소유의 냉동창고와 채소밭, 우물을 모두 수색했고 수많은 뼈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두개골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영민은 곧바로 체포되었고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밝혀진 장영민의 범행 수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는 홀로 이동하는 사람들 뒤로 접근해 가죽끈이나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수레에 실어 집으로 가져온 시신의 무게를 잰 뒤 토막 내 먹을 수 있는 부위와 없는 부위를 나누었다고 해요. 먹을 수 없는 부위는 개 먹이로 주거나 밭에 묻기도 하고 불에 태웠다고 진술했습니다. 몇 명을 죽였냐는 경찰의 물음에는 정확한 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장용민의 집에서 발견된 17구의 유골 중 11구가 실종자들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안방 벽에 테이프로 붙여진 문신 피부는 친구와 함께 놀러 나갔다가 실종된 17세 첸타오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잔인한 연쇄살인마의 정체를 드러낸 장용민은 매우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튀거나 큰 소란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1955년 8월 남문촌에서 태어난 장용민은 농부인 부모님 밑에서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장용민이 살인마의 본성을 처음 드러낸 것은 18살 때였습니다. 1974년 같은 마을에 살던 유일한 친구와 함께 밤늦게까지 놀다 집으로 같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너무 늦은 시간인 탓에 친구 집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이를 본 장용민은 친구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권유합니다. 그렇게 친구는 장용민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요. 그런데 새벽 2시경 친구는 엄청난 통증을 느끼며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친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장영민이 자신의 목을 난도질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는 비명을 질렀고 소리를 듣고 달려온 장영민의 아버지에 의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장영민의 아버지는 경찰에 아들을 신고했고 체포된 장영민은 목욕병이란 이유를 대면서 고의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영민은 살인 미수였음에도 고작 6개월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를 받은 친구는 치료 비용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십 위안 정도의 보상금만 받았다고 합니다. 4년 뒤 기계공장에서 일을 하던 장윤민은 양수용이라는 청년과 친해집니다. 어느 날 장윤민은 양수용과 함께 쌀을 사기 위해 읍내로 나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식당에서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요. 그런데 식당에서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양수용은 실종되었습니다. 장윤민이 양수용과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양수용의 가족들은 곧장 장윤민을 찾아가 양수용의 행방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장윤민은 양수용과 같이 저녁을 먹은 뒤 헤어졌고 그 이상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수용의 가족들은 장윤민이 매우 의심스러웠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경찰에 장윤민을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15일 뒤 양수용은 근처 강가 동굴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경찰은 장윤민을 용의자로 지목해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에서 장윤민은 자신이 양수용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시신의 손과 발을 잘라 강에 유기했지만 시신이 떠내려가 동굴로 들어간 것 같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했고 집에서 양수용의 옷과 소지품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장윤민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시위까지 벌였지만 법원은 그에게 사형 2년 유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형 집행을 2년 유예하고 교화 가능성이 보이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장영민은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했고 19년이 지난 1997년 그는 감형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혼자 살며 농사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장영민은 몇몇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조용하게 사는 듯 했지만 고향에 돌아오고 10년 만에 연쇄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기간 동안 그가 마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마을 사람들이 증언한 이야기는 꽤나 기이했습니다. 장용민은 소유하고 있던 논밭이 2008년 정부 토지개발 계획에 포함되면서 한화로 6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는 바로 농사를 그만두고 보상금으로 집 근처에 냉동 창고를 지어 임대업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많은 사업 중에 왜 굳이 냉동 창고를 했을까요? 이후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30분 거리에 있는 문화공원에 나가 사람들과 함께 바둑을 두고 오후 5시에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장용민과 함께 바둑을 뒀던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매우 친절하며 남과 다툰 적 없는 사람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뒤에서는 잔인한 살인과 시신 훼손을 벌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겐 친절한 사람인 척 행세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장영민은 대형견 3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이웃들은 매일 밤마다 그의 집에서 시끄러운 TV 소리와 개 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왜 매일 밤마다 그는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은 것이며 늦은 밤 개들은 무엇을 보고 짖었던 것일까요? 또한 그는 가끔씩 읍내에 수레를 끌고 나타났는데 수레에는 공동묘지를 도굴해 훔쳐온 물건들이 있었고 그걸 팔았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장윤민이 타조고기라며 마을 사람들에게 고기를 팔았는데요. 훗날 수사 결과 타조고기는 그가 살해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장윤민은 고의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는커녕 미안해하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소와 돼지, 닭을 먹듯이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2013년 1월 10일 장윤민의 총사령이 집행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장용민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장용민이 살인을 저지른 이유도 끔찍했지만 그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마을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게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가 살인을 저지를 때마다 실종된 아이의 부모들이나 걱정하는 마을 사람들을 매번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을 한 건지 정말 사이코패스라면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즐기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소름 끼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니 씨는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살인미수 사건이었는데요. 유일한 친구를 왜 살해하려 했는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집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럴 정도면 장윤민은 이미 10대 때부터 주체가 안 되는 살인 충동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 첫 번째 살인을 했을 때 그가 강한 처벌을 받았더라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간 매점 저희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랄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였습니다.